제 오늘 얘기할 제목은 문화유산과 문화 간 소통입니다. 앞서 연사분들께서 소통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사무실 안에서의 소통 얘기도 하시고 또 문화를 알아야 한다. 상대방 국가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성공적인 일도 할 수 있고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인류 평화에도 도움이 되는 문화 간 소통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오늘 길지 않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문화유산이 어떻게 문화 간 소통의 매개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또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청은 이제 문화재청의 업무는 전문 행정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많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가 있습니다. 9개 분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주로 일을 하는 분야는 세계유산 분과입니다. 세계유산 분과는 우리나라 유산을 이제 어떻게 국제화하느냐 또는 다른 유산들과 어떻게 교류하고 소통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뉴스상에서나 이렇게 보시게 될 내용은 우리 유산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는 업무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분과인데요. 문화재위원들이 지금 79분이 계신데 법령으로 8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79분 중에서 좀 민망하게도 최연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 농담으로 말을 했는데 얘들아 이 나이에도 최연소가 되기도 한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유산 분야는 그 분야를 이렇게 오래 그 집중해서 또 깊이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두 가지 일, 문화재위원으로서 그리고 국제학부의 교수로서 제가 경험한 바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에 들어갈 때 제가 82년에 들어간 82학번인데 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계열별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회과학대학으로 들어갔고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제가 문화인류학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문화인류학이라는 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학문이었고요. 사회과학대학 내 10개 학과 중에 아마 제가 가장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던 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1학년 1학기 때 좀 그런 표현이지만 마치 운명처럼 문화인류학 개론을 들어봤고 그때부터 굉장히 즐겁게 문화인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학문을 선택하는 두려움이 물론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 반대하지 않으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선택한 이유로 82년부터니까 정말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즐겁게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이게 뭐 재밌어서 사실 일과 휴식이 또는 일과 노는 게 구분이 잘 안 간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일로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사람 또는 가장 작은 사람이 접니다. 바로 이번 달에 있었던 일인데 네덜란드 국왕과 왕비가 이제 방한을 하셨고 경복궁을 안내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사진으로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문화의 어떤 그 매개체를 이용해서 외교도 진행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중이 점점 높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4월 말에 또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같은 경복궁을 안내한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뭐 일반인이고 일반인으로서 미국 대통령과 30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죠.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루 1박 2일 방한이었고 이분들은 2박 3일이었는데 방한하면은 이런 분들의 일정은 정말 빡빡합니다.
20분, 30분 단위로 쪼개서 일정을 가지게 되는데 과연 왜 이 바쁜 분들이 경복궁에 30분의 시간을 할애했을까요? 그리고 설명을 경청하면서 질문을 해가면서 또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그 왜 그랬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좀 관련이 많이 되는데, 사실 공공 외교도 그렇고 이런 국가 수반이나 또 국왕, 이 경우에는 상징적인 국왕이지만 이런 분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는 일입니다. 가서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더 알고 그 나라의 중요한 기업가나 또는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마음을 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그 행위로서 마음을 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쁜 방한 일정에도 문화유산 탐방이 요즘 이제 많이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는 문화인류학을 전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류학에는 문화인류학뿐만 아니라 두 분야가 더 있습니다. 또는 뭐 세 분야라고 좀 더 잘게 쪼개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먼저 고고학이 있습니다. 고고인류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좀 큰 규모의 연구 교육 기능이 같이 있는 대학의 인류학과에는 적어도 이 세 분야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죠? 명절 때면은 계속 이렇게 재방송을 해주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anthropologist라고 그 주인공을 부르지만 우리가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고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질인류학도 있어요. 체질인류학은 우리나라에 좀 덜 알려진 부분인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이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체질인류학에 관련된 것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그 진화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런 문화가 가능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과 우리의 문화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게 체질의 인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실용적인 경우에는요, 법의학자들도 체질의 인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람의 시신이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그것도 사실은 사람의 행동과 생각과 생물학적인 이 연계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질인류학이고, 고고학은 이제 이전의 지나간 시간의 물질적 증거를 가지고 과거를 재구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자들입니다. 물질적 증거가 있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고고학이고, 제가 하는 건 문화인류학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이 문화인류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문화유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후에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제 우리나라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사실은 이틀 후인 내일 모레 일요일 날 다시 또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 회의를 하러 갑니다. 거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농악이 이제 새로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될 예정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의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서 어떻게 우리 문화를 국제적인 그런 스탠다드에 맞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우리 매력을 알릴 수 있는가, 그것도 바로 소통이죠. 우리 안에서만 우리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더 좋게는 좋아할 수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가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에서는 주로 이제 그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가 저런 거죠. 문화인류학자가 유일하게 인종이나 민족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회를 들어가서, 주로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그런 부족 사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insider's vie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내부 사람들의 시각까지 이해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문화 다양성입니다. 문화는 굉장히 다르다. 그 지역의 환경과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떤 문화가 주를 이루고 어떤 문화는 변방인가 하는 것은 문화인류학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는 다를 뿐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못한 수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준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직접적으로 그 인권에 반하는, 그리고 인류에게 어떤 경우든 해가 되는 그런 문화적 습속은 뭐 오래 내려온 전통이라고 해서 다 보호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생각은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자들이 이제 조금 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ODA를 많이 하는데, 공적 원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보다 이제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가서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도와주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인류애에서 우러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실용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것이죠. 그 중에서 문화유산도 ODA의 중요한 영역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유산은 꼭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문화유산은 인류 공통의 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위치에 있는 곳에 정부가 뭐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지 못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문화유산에까지 힘을 쏟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ODA 형태로 도와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문화유산도 ODA 영역이 돼가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캄보디아에 간 건데요. 가운데 저 파란 옷을 입고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뭐 인간문화재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는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무형유산, 뭐 공예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축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형태로 만져주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서구화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막 급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보호해서 인류의 문화 다양성의 일부로서 우리가 계속 가질 수 있을까? 여기 고민해서 출발한 게,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국가가 또는 또 사적으로 지원을 하면 이분들이 생업 때문에 아주 그 훌륭한 것들을, 그 기술이나 지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승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그게 바로 인간문화재 제도인데 그런 것들 굉장히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제도를 그 지역의 민속학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지역의 정부와 같이 일을 하면서 캄보디아에 가장 맞는 문화재 보호 제도를 우리가 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굉장히 그 성공적이어서 2012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캄보디아의 문화재 보호법을 보시면 우리나라 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지역 사정에 맞게 많이 바꿨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굉장히 좋은 ODA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의 ODA는 뭔가를 뭐 플랜트를 지어주고 이런 것보다 예산은 굉장히 적으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앙코르와트인데요. 앙코르와트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유산 ODA를 하고 있고요. 이게 돌로 지어진 거죠. 근데 돌이 하나 크기가 저만해요. 근데 지금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정밀하게 실측을 해서 돌 하나하나에 번호를 붙인 다음에 전부 다 해체합니다. 그래서 돌에 갈라진 틈을 다 메우고, 여기 지금 에폭시 글루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접착제예요. 접착제 같은 거를 틈새에 다 넣고 해서 다시 이제
앙코르 와트가 타워인데 그걸 다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의 ODA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작년 말에 김장문화가 등재될 때 유네스코 회의장에서 이제 등재된 직후에 이제 찍은 건데,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정부간위원회에서 이게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수요일 오후 정도에, 수요일 낮 또는 오후 정도에 기쁜 소식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농악이 등재됐다는 소식이 들리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부터는 12명의 전문가가 등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체제가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재단이 이제 지금 말하자면 출마를 한 상태고, 전문가로 이제 저도 전문가가 돼서 잘 되면 내년부터는 또 우리가 12명의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겠지만,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무형유산입니다. 그렇지만 유형유산이 사실은 보호의 역사가 좀 더 오래되죠. 뭐 피라미드라든가 아니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같은 그런 유형유산이 그렇게 있는데,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그 문화인류학적인,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문화 상대주의적인 시각, 문화 다양성,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장문화가 등재됐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아리랑이 등재가 됐을 때 언론에서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드디어 세계가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리랑이나 김장문화가 굉장히 우리 인류가 정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찬란하게, 매우 다양하게 이 문화를 꽃피웠다. 아리랑도 그것의 일부고 김장문화도 그것의 일부고, 올해 또 등재를 예상하는 농악도 그런 인류의 다양한 창의성의 발현이다. 이렇게 봐야지 농악이 더 우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등재함으로써 농악은 우리 거다.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산업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것을 어떤 순위 매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인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우리 내부에서도 특히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좀 그 하나하나 좀 바로 잡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는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기 쉬운 영역이지만 그런 종주권 논쟁이나 뭐 그런 거에 휘말리기보다는 좀 그 다양성, 공존, 이런 쪽이 좀 키워드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글로벌리제이션이 진행되면서 문화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유산이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또 관계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다른 민족이 살던 곳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 위치한 것이 우리의 유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서로만 이걸 해결하면 굉장히 무리가 많은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종교적인 그런 게 다르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바미안 석불을 폭파시켜 버린 적이 있어요. 현재 그 바미안 불상은 물론 불교 유적인데 굉장히 불행히도 그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 문화유산이 파괴되는 그런 일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문화들이 서구화나 산업화로 인해서 많이 소멸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언어도 소멸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구화, 전지구화의 당연한 결과로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물학적 다양성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생태적으로도. 그럴 때 우리가 다양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문화유산을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 거고 이게 최고고 이런 식으로만 그 세계에 알리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문화유산에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 한중일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사업에서 굉장히 열심인데, 우리나라는 아마 농악이 등재가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중국 이족이라는 소수민족의 횃불 축제가 등재 보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속상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요즘 뭐 문화 면에서도 굉장히 활동이 큰데, 이 횃불 축제에 보류받은 이유는요, 그 심사위원 평을 읽어보면 거기에 동물을 이 소 싸움과 닭 싸움을 시키는데 굉장히 좀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이 이제 피를 튀기면서 죽어 나가는 게 있어요. 축제 속에. 거기에 그래서 동물을 먹기 위해서 또는 전통적인 의례에 의해서 죽이는 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재미있게 구경하기 위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다른 민족, 다른 문화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심사위원회의 그 등재 보류 이유였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우리 문화를 생각하고 설명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종묘제례 제례악이라든지 아니면 판소리, 그리고 이제 강릉 단오제 2005년에 이제 유네스코 유산이 됐는데, 제가 이때부터 이제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쓰는 작업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중 요리라든가 또는 이런 놀이, 축제, 그리고 공예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문화관의 어떤 순위를 정하기 위한 위계성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인류의 어떤 공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앞서서 좀 시간을 많이 써서 여러분께 이제 아주 간단히 김장문화의 경우를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형유산은요, 유네스코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멋진 찬란한 문화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이 정신과 어떤 그 에센스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장문화 이 제출한 사진을 10장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 아주 옛날 사진도 넣고, 옛날에 뭐 배추 수백 포기를 던져가면서 그 운반하는 그런 사진도 넣고, 현대적인 모습도 넣었습니다. 제가 저희 외대 학생들에게 나가서 김장 사진 다 찍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장과 관련된다고 하는 사진 다 찍어와라. 그때가 마치 2학기 김장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기로 찍어서 다 이메일로 보내면 보낸 사람에겐 전부 다 기말 점수 1점씩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문화재청에서 10장의 사진을 뽑힐 때 어느 학생의 사진이 뽑히면 물론 점수를 더 줬죠. 그런데 2장이 뽑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유네스코에 10장 내고 이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유산이 되면은 영원히 유네스코의 이제 아카이브에 들어가는데 가문의 영광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보냈고요. 그 중에 2장이 들어갔습니다. 제 학생들이 찍은 사진이. 그래서 이 사진도 봐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좀 더 이쁜 사진 넣지. 민속촌에서 한복 입고 이렇게 김장하는 거 왜 이런 사진을 넣냐. 근데 이게 바로 살아있는 유산이란 증거입니다. 우리나라가 현대화되고 산업화 도시화 됐다는 것 전 세계가 알고 있거든요. 창문 밖을 보면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너무 부엌이 비좁아서 저 많은 김장을 하기 위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이렇게 김장을 하고 있는 것, 즉 현대 사회에도 김장 문화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특히 서구인의 관점에서 좀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은 남녀 차별이 있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여성만 가사노동을 한다. 여기는 지금 김장철에는 근데 남자들도 일하잖아요. 여기서는 약간 오버 액션 해갖고 막 앞치마도 두르고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이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래서 꼭 힘든 노동의 날만 아니라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고, 김치 냉장고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그것을 또 김장 문화를 지속시키는 데 쓰고 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이웃 간에 돕고,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좀 평가가 좀 박한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근데 정말 수천 명이 모여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김장을 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제목을 지을 때 김장 Making and Sharing 김치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쉐어하는 게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있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고 외부인에게도 오픈된 컬처다. 이거 제 학생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문화유산이라는 게 그 문화 간의 소통을 하는, 그리고 다른 문화에, 그리고 다른 사회에 가까이 다가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창구가 될 수가 있고요. 유네스코의 등재 사업이라는 것도 우리 것을 하나라도 더 등재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 같이 인류가 소중한 것을 가꾸고 지켜가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면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